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인의 시간이네요. 네, 제가 어제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의 리테스트를 자꾸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기를 일단 잘 지켰어요. 근데 아직까지 얘가 이 지점을 뭐 넘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보다도 약간 이런 수렴의 형태를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렴이 된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수렴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이렇게 가면 진짜 베스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수렴이 나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언제든지 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제 여기가 가격대를 우리가 보니까 한 33,000대에서 뭐 많이 내려가면 32,000 후반대까지도 잘하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지금 어쨌든 34,600인데 여기서 33,000이나 32,000대로 간다라는 건 뭐 1,000불에서 2,000불이 빠지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뭐 알트들이나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전에 룸 네트워크가 빠질 때처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빙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개미가 털리게 돼 있어요. 개미 털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은 사실 추가 매수도 좋지만 이 밑에서 잡은 것들을 익절을 좀 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러면서도 강조드리는 거, 100% 하지 마라. 익절을 100% 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한 20% 정도는 익절할 땐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고 더 오르면 뭐 올라서 좋은 거고, 떨어지면 20% 리스크만큼을 내가 이미 매니지먼트를 했고 리스크 관리를 했고, 떨어지면은 이걸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여유 있는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사실 비트코인 사이클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계속 얘가 이 지점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었는데, 이 저항을 만약에 뚫는다면 항상 이걸 뚫었을 때는 이 흰색 공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이제 갔을 때는 이 미드탑이 될 수가 있는데,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미드탑이 오는데, 그러면 미드탑이 왔을 때는 이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45,000에서 48,000을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4만에서 뭐 5만 정도 사이, 이게 뭐 이 가격이랑 비슷한 거니까요. 이쯤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분할 익절을 했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정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자리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좀 복잡하니까 끄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48,000대인데, 그리고 지점을 볼 때 우리가 이 선이 보통 여기 맞물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점이랑 이렇게 보통 맞물리는데, 여기가 이제 48,000에서 5만 뭐 2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단 주요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우리가 2016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2019년에도 그랬고, 이런 그 미드탑이라고 하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직 찍지 않았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뚫고 더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2차로 분할 익절을 좀 해볼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 선을 어쨌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요 가로 라인, 그러니까 역헤드 숄더로 보이는 라인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라인이고, 조금 더 위로 당기면 이 지점들을 어쨌든 얘가 잘 만들었고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오래 했고, 그 다음 이게 위로 발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생각보다 조정이 안 일어나고 금방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렴이라는 용도를 표기하긴 했지만 이게 가격 조정으로 빠르게 오는 거지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러한 수렴이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은 해봤자 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격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한 3%에서 좀 더 떨어지면 한 5%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뭐 7%에서 10%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할익전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를 어쨌든 크게 지켜준다라고 하면 바로 또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하락 관점보다는 그래도 상승 관점을 보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원래라면 제가 이 이동평균선을 켰을 때 저도 이번에 그 선물방에서 오랜만에 한번 손절이 났거든요. 왜 그랬냐면 보통 얘가 이 조정이 올 때 이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 형성이 되면 이런 지점들이 나오면 보통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꺾이면서 이 뒤에 이동평균선과 만나러 내려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딱 지점이 요 부근하고 또 만나겠죠, 떨어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딱 뭔가 조정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렴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센딩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뚫었을 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너무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침을 했을 때 알트들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급락 때 우리가 받아먹는 게 훨씬 편하지, 이거를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걸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진짜 설마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거의 바닥권에 왔을 때 물량 좀 덜어야겠다 이러면서 물량을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좀 익절을 좀 해놓고 여기 내려왔을 때 그 익절한 금액들을 다시 들어간다는 식으로 내가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소형 거래소에서의 숨은 고래가 방향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튈 때 보면 방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튀었는데 이게 제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튀는 움직임들 때문에. 근데 이게 반대로 상방이 터졌고 많은 숏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면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동성 자체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 유지 물량 자체도 적다 보니까 조그만한 유동성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을 띄우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항상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자산군들 보면 비트코인은 진짜 완전 뭐 거의 뭐 크루즈선급이거든요. 거의 뭐 벤츠야, 아니면 벤츠나 뭐니면 진짜 뭐 엄청 막 고급 세단이에요. 그죠? 굉장히 진짜 편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써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걸 외면하면 안 되겠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보면 베어마켓의 기준선을 뒤집었다 라는 거죠. 2015년에도 보면 이 베어마켓에서 되는 저항을 뚫고 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뭐 리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황소 랠리가 불장이 시작될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게 항상 2016년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낮은 가능성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2020년의 가능성이라면 이 자리가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불장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그 관점을 어쨌든 완전 폐기하지는 말고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 인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이게 지금 딱 그거예요. 이 지점에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지금 딱 여기서 저항이 걸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저항이 걸린다는 말은 반대로 이 저항을 뚫었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처럼. 이때도 사실 저항이, 이 지점이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4,000 부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점을 뚫으니까 금방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보면 코인의 기울기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이 시작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면 가파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가 만약에 온다면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해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넣어주셔야 돼요. 알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너스 알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정말 많이 강조드렸어요. 텔레그램에서도 정말 R&D가 옛날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났었죠. 근데 지금도 다시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올해 보는 뷰는요, 그 알트코인이나 이런 특정 코인들의 섹터를 잡을 때 보면 요즘 뭐 체인링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영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저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도권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웹2죠. 인터넷 세상이. 여기서 웹3로 뭔가 옮겨줄 수 있는 것들을 섹터로 잡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라클 쪽에 그래서 체인링크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를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ETF가 되면 어쨌든 정말 큰 추는 ETF예요. 그래서 ETF가 되면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솔라나, 그리고 FTX가 망하면서 솔라나가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애들이 체인링크, 솔라나, 그리고 파일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생활에 뭔가 정말 쓰이거나 아니면 제도권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봤을 때 들어오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R&Dr도 요번에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크립토 섹터 영역을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ETF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스페이스에 대한 ETF를 보면 그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서 같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ETF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어요. 보시면 이제 커런시,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 다음에 파이낸셜, 그 다음에 컨슈머 컬처, 그 다음에 유틸리티 서비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유틸리티 서비스 부분에 뭐가 있냐면 런 모어를 들어가면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종목이 어떤 건지. 보면 여기 R&Dr이 있습니다. 헬륨도 있고요, 파일코인 있고, 리도 있고, 체인링크 있어요. 여기가 저는 중요한 섹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갈 때 기관들이 진입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ETF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진입이 용이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성장을 시키면 이 비트코인 자체 혹은 크립토 시장 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얘네들이 되는 기술이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단순한 결제 말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인터넷이 왜 좋은데? 이랬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인터넷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어떤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야?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야? 라는 거죠. 제가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중에 이 매스 어댑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대량 채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적용이 됐을 때 반드시 코인을 써야만 이 분야에 적용이 되고, 그래야만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항상 코인의 핵심 명제는 어떤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 화폐나 결제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라는 형태도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죄송합니다.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영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RWA라는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시키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그 다음에 뭐 결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그 코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혁신이다. 그리고 데이터, 사실 데이터도 오라클이랑 마찬가지예요. 요게 사실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랑 오라클이. 그리고 이제 그 분산화 시키는 거니까 분산 저장.
이게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형태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렌더링을 스토리지 형태로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쵸, 분산 컴퓨팅을 해가지고 GPU를 분산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 지금 접목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R&Dr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었다, 옛날부터. 그리고 파일코인도 요번에 소개해드렸고요. 체인링크도 계속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요 섹터가 저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플러스로 RWA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R&Dr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이제 맛보기인데요. 따로 뭐 이제 R&D 영상을 찍어서 또 코인 소개도 좀 하고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맛보기로 애플 비전 프로 AR 공간 컴퓨팅 목표 해상도는 48K다. 이는 컴퓨팅 수요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바타는 2K 해상도로 렌더링 하는데 프레임당 평균 8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작업 속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산으로 하면. 우리가 집에나 이럴 때 쓰지 않는 GPU들의 그 작업 용량을 제공을 해주고 그 대신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R&Dr이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만약에 R&Dr이 수요가 늘어나면, 제가 이제 요게 되게 좋아하는 구조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루나를 되게 좋아했던 게, 얘네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도 되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토큰 이코노미 구조가 굉장히 좋았어요. 소각의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R&Dr도 이번에 그 버넷민트라 그래가지고 이거 총가가 되고 시행이 되면 얘들이 이제 소각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럼 이제 수요만 올라가면 이더리움처럼 소각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시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소각량이 많다 이러면 시총 자체가 그대로인데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미 애플에서 같이 협력하고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굉장히 잘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렌더링 분야도 그렇고 잘 정했고, 이게 AI가 되면서 이게 훨씬 더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AI가 되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GPU 때문에 엄청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것처럼 GPU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렌더링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R&Dr이 하면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얘가 그래서 R&D 차트가 뭐 어떻냐 이런 걸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차트를.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딱 봐도 지금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월봉으로 보면 이게 저항을 맞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를 일단 뚫어냈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월봉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진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주봉을 보잖아요. 주봉 형태로 보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선을 긋게 되면 요러한 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형태의 커벤핸들 패턴에서 리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가로로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저항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2.9나 이런 지점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현재 지점, 이렇게 2.1에서 2.9까지를 확실하게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정말 높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이 영상 올린 거 보고 야씨 애플 바로 가야지 해가지고 가다가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하는 거를 저는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어쨌든 코인 자체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저는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영상에서, 방송에서, 그다음 텔레그램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R&D 계속 얘기했었어요. 2022년부터.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5월달까지 엄청 올랐다가 계속 조정을 줬었단 말이야. 4달 정도 동안을. 근데 그 조정이 어쨌든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가 이 지점을 맞게 되면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게 보여지면 그때 조금 더 넣든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또 특별 영상이나 이런 걸로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 피터 브렌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바닥을 쳤고 내년 3분기 내에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4분기까지 제가 쭉 가면 저 2024년 연말에 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5년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 고점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면 자산을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2017년 졸업자들이 그랬거든요. 2017년에 졸업하고 내가 돈이 생겼는데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좀 샀어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 그래가지고 또 투자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좀 돼가지고 좀 주식도 좀 샀는데 주식도 또 올라. 이런 형태로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우리가 수익을 냈을 때 주식하고 부동산이 만약에 같이 오르면 이런 부분이 좀 상쇄가 되지만, 우리가 이 2024년 동안에 만약에 얘네들이 조정이 되는 동안에 주식하고 부동산이 혼자 오르면 자금도 쫙 빨아들이고 그만큼 많이 오르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절을 하고 얘네들 갈아타면 얘네들은 그대로 저점을 잘 매수한 형태가 될 것이고 평단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2024년에 고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2023년 연말의 고점인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2024년에 연말이나 이럴 때 고점이 나오면 이것도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기도하고 있다.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R&Dr도 알트장에 왔을 때 좀 주목해볼 만한 코인이다.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거, 비트코인 홀더의 82%가 수익 상태다 라는 거. 그래서 손실을 겪는 건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볼게, 장기 홀더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라서 이게 수익 상태인 거지,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선물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해서 이제 현물을 별로 안 들고 있고 선물을 숏을 치다가 오히려 갈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거를 뭐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판가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좋진 않습니다. 항상 좋은 작용은 안 해요. 모두가 돈을 버는 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의 바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디지털 자산이 점진적으로 금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감소하는 금 ETF 보유량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빠른 성장, 그리고 곧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미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나 주식에 대비한 비트코인의 강세는 성숙과 다각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금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전망하는 대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오르고 금의 수요는 낮아지면서 디커플링이 되는 결과가 존재한다고 한들, 이 과정이 끝난 뒤엔 비트코인 내려가면서 다시 금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금 자체는 어쨌든 정말 현물이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아무리 현물 ETF로 한다 그래 눈에 보이는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뭐 이동성이 편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다,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 오랜 시간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그 근본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금 투자자들이 던질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큰 손들이 쫙 받아가면 유동성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희소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기가 또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헤지펀드 창업자가 비트코인은 단기 횡보하고 이 4만에 4만 5천. 이거 제가 말하는 거와 비슷한 관점이죠. 항상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오를 때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이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 기간 조정의 기간은 사실 이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언제? 요때 이제 끝났다고 봐요. 이제 비트코인 좀 떨어지고 있네요. 요때 좀 끝났다고 봐요. 언제? 요때.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이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 지점부터 보면은 4월달부터 우리가 10월달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횡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건 엄청난 시간을 횡보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돌파를 했으면 여기를 한번 리테스트를 해줄 망정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왜? 내려올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좀 끄고 뭐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이때 양봉 하나 빼고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 번 더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블랙스완이 이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FTX가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이벤트의 블랙스완이 이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얘가 더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신고점 빠르게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고 뭔가 조금 뭐 외부 요인에 맞춰서 얘가 좀 같이 좀 동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다가 뭐 멈추고 올라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계속 고민이고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는 이 메이저한 곳이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오면 어쨌든 우리는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슬슬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웹3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한국의 주요 IT 대기업인 SK플래닛의 서비스에 솔루션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블록체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개선, 솔루션 도입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게 다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IBK도 토큰 증권 평가 모델을 만든다. 토큰 증권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뭐 회계법인, 나이스 평가정보, 무궁화 신탁, 그 다음에 뭐 토큰 증권 중개회사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갑자기 빵 뜰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RWA나 뭐 STO는 이거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니까 요런 애들도 저는 결국 이제 붐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메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런 쪽으로 ETF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웹2 쪽 애들이 웹3로 들어오는 섹터 요런 것들이 저는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붐이 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브릿지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이 이제 먼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증시 얘기를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서 에코프로가 엄청 올랐을 때 그때 이제 LG전자 시총보다 높길래 무슨 2차전지가 전자 시총보다 높냐고 이거 진짜 거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뽕과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가 아니고 빅테크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식들이 반등하는 걸 보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팔아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계속 환율에 대해서 리스크를 자꾸 강조드렸는데, 제가 환율 1350원은 무조건 뚫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뚫리니까 1400, 1340, 2원, 8원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가면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1350원 위로 올라와 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지점이 얇아지면 갑자기 위로 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빡셀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느끼고 있냐면, 요즘 외국인들 보면 다 팔고 있어요. 거의. 정말 많이 팔아요. 정말 많이 팔아요. 일자별로 보시면요, 순매수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이걸 이제 단위로 봤을 때 3개월 단위로 보면요, 개인의 돈이 이만큼이 들어왔다 하면 1개월로 봤을 때는 이만큼, 일주일로 들어왔을 때는 이만큼, 1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이게 점점 보시면요, 아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사실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이런 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튀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2300이 깨진다거나 2400이 깨진다거나, 그 다음에 2200이 깨진다거나, 이런 크리티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왜? 이거 정말 싸 보이니까. 근데 이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정말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이거 연말부터인가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IMF도 그렇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렇고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그 이후에 환율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저점이 나와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다? 외국인들이 투자가 쉬워진다. 그리고 투자가 많아질 거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사실 선결 조건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가격이 싸집니다.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가격이 싸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빠져서 가격이 싸진 다음에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이제 경기가 좀 안정되고 들어온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2월 달까지는 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주식이 좀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 문제가 있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민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화가 되면 정말 베스트다. 이런 생활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면 베스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여의도를 이제 영어 공용도시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쉽게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IMF 이후에 종금사를 없애고 외국인들의 투자 지분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시장 마켓이 커지는 거예요. 글로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한국인들의 그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이권이 뺏기면 안 되니까, 예전 이제 흥선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안 돼요. 왜? 이미 글로벌로 너무 우리는 세계가 달러라이제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영향을 받죠. 근데 환율은 지금 더 문제인 거죠. 원화가 지금 약해요, 엄청. 달러가 이제 인덱스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건 아닌데도 그 과정에서 환율이 자꾸 못 버티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환율이 더 폭등을 한다면 주가가 이제 또 떨어질 텐데,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이후에는 우리가 뭘 잡을 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그 섹터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국 주식을 사야 돼라는 그런 접근 방식. 그런 애들을 종목으로 돼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저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침체기 다음에는 항상 그 성장기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기에는 사실 이머징 마켓이 짱이에요. 미국도 좋지만 이머징 마켓이 정말 좋다. 그래서 그 신흥국 시장을 보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근데 신흥국을 보는 건 맞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엔터, 이것도 이제 콘텐츠랑 같이 가는 거죠.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뭐 푸드, 음식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조선은 굉장히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사이클을 리바운딩 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점을 어쨌든 저는 계속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말까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살만한 것들이 저는 이런 애들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것들 다 좋고 한데 그건 이미 너무 떴으니까, 삼성전자는 좀 예외로 둘게요. 2차전지는 좀 떴으니까 좀 죽고 이제 조정이 된 다음에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횡보를 하고 이제 얘네들은 또 성장기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넥스트는 이제 그런 애들을 좀 보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현물이나 이런 것들을 진입가, 목표가, 손절과 같이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방 가입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안녕.